2019년 겨울 자유를 외치는 시위대의 팻말과 경찰이 쏜 최루탄으로 홍콩의 거리가 난장판이던 시절 바로 옆 도시 마카오에서는 마카오의 중국 반환 2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한 중국의 시진핑 주석을 환영하는 폭죽쇼가 펼쳐졌다. 홍콩과 같이 서양의 오랜 지배를 받다가 중국에 반환되었지만 홍콩과 달리 대부분의 국민이 중국의 우호적인 도시 마카오. 홍콩 여행을 계획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마카오를 일정에 포함시킬지 말지를 고민해본 적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마카오만을 여행하기 위해 비행기표를 끊는 사람은 많지 않은데 이는 카지노에 미쳐있는 게 아니라면 마카오는 딱히 할 게 없는 도시이기 때문이다. 마카오가 중국에 친화적인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데 도시 GDP의 80%가 카지노 산업에서 나오고 이 카지노를 방문하는 손님의 70%가 중국인이라 마카오에게 중국은 싫어할 수 없는 손님의 나라인 것이다. 1999년 마카오 반환 이전에도 대만, 싱가폴, 홍콩 등의 중국계 손님이 많이 찾던 마카오는 반환 이후 중국과의 왕래가 가능해지자 본토의 수많은 부자들이 마카오를, 정확히는 마카오의 카지노를 찾아왔고 이 큰손들의 베팅에 힘입어 2018년 마카오의 1인당 GDP가 8만 4천 달러를 기록하는 등 오늘날 전세계 최고의 카지노 도시로 성장하게 된다. 하지만 오늘날의 화려한 마카오를 만든 카지노 산업은 아이러니하게도 마카오를 식민 지배하던 포르투갈과 모국인 중국의 무관심 속에서 성장한 가슴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오늘은 이 마카오 카지노의 역사와 이 카지노를 만든 한 남자에 대해 얘기해보겠다. 원래 중국의 한 어촌 마을에 불과하던 마카오는 1557년 포르투갈의 등장으로 그 역사가 바뀌게 되는데 당시 전세계를 누비며 무역을 하던 포르투갈은 중국의 무역항을 하나 만들고 싶었고 처음엔 힘으로 뺏고자 했으나 깨끗이 패배한 후 매년 명나라 황제에게 500냥을 바치는 것을 조건으로 현재의 마카오를 임대하게 된다. 포르투갈인들이 마카오에 처음 왔을 때 원주민들에게 이곳의 이름을 물었는데 원주민들은 바로 옆에 있던 바다의 신 아마의 사원을 묻는 것으로 착각해 아마 사원의 현지 여인 아마 까오라고 대답했고 이 말이 마카오로 변형되며 오늘날까지 이어지게 된다. 그렇게 포르투갈인들은 마카오에서 중국의 비단과 도자기를 서양에 팔고 서양의 은을 중국에 파는 중개무역을 통해 짭짤한 수익을 남겼고 이렇게 발전하는 마카오를 유지하기 위해 수많은 중국인들을 고용하며 한때 조그만 마카오 반도에 26,000명이 거주할 정도로 커다란 항구로 발전하게 된다. 하지만 이런 마카오의 번영은 1800년대가 되자 엄청난 변화를 겪게 되는데 바로 강력한 경쟁자인 홍콩의 등장 때문이다. 1842년 아편전쟁 이후 탄생한 영국령 홍콩은 영국의 해상 네트워크와 자본 그리고 강력한 군사력으로 순식간에 아시아의 주요 무역항으로 발전했고 마카오의 역할을 대체하기 시작하는데 이 시기 포르투갈은 이미 약해질 대로 약해져 있었기에 영국의 상대가 될 수 없었고 더 약해진 중국을 협박해 마카오를 포르투갈의 영토로 인정받는 것 외에는 딱히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그렇게 마카오는 포르투갈 정부로부터 사실상 외면받아 살아남기 위해선 체질 개선을 해야 했는데 이때 마카오가 선택한 것이 바로 도박의 합법화였다. 당장 200개가 넘는 도박장이 마카오 곳곳에 생겨났고 이런 도박장이 생기면 따라오는 술집과 홍등가가 오늘날 관광지로 유명한 펠리시달의 거리에 나타나며 과거 상인들과 선원들로 북적거리던 마카오의 거리는 술냄새와 아편냄새, 고함소리와 주먹질로 채워지게 된다. 이런 마카오의 도박굴은 1800년대 중반부터 1900년대 말까지 무려 150여 년이 넘게 유지되었는데 이 기간 동안 마카오는 서양과 중국 양쪽에서 도박과 매춘의 도시, 부패와 향락이 지배하는 도시로 비춰지게 된다. 하지만 이런 갈대까지 가버린 마카오를 오늘날의 밝고 화려한 도시로 바꾼 인물이 나타나는데 바로 마카오 밤의 왕제 스탠리 호이다. 1921년 홍콩에서 태어난 스탠리호는 네덜란드계 유대인의 피가 섞인 중국 부자 가문의 9번째 아들로 태어나게 된다. 어렸을 때부터 서양식 저택과 최신식 자동차가 당연한 삶을 살던 스탠리호는 따분한 공부보다는 흥청망청 놀기를 더 좋아하는 전형적인 부잣집 도련님이었다. 하지만 스탠리호가 13살이 되던 해 그의 아버지는 주식 투자에 실패했고 빚쟁이를 피해 베트남으로 도주하면서 스탠리호의 집안은 풍지박살이 나고 만다. 일가족은 저택에서 쫓겨나 길거리로 나앉았고 어머니는 전당포를 전전하며 돈을 빌렸으며 절망한 스탠리오의 두 형은 결국 자살을 택하고 만다. 하루는 이빨이 너무 아파 치과 의사를 하는 친척을 찾아갔는데 그 친척은 돈도 없으면서 무슨 치료를 하냐 그냥 혼자 뽑아라 라고 문전박대하였고 치과에서 쫓겨난 스탠리오는 이날부터 부자가 되어 예전과 같은 삶을 되찾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게 된다. 죽기 살기로 공부해 전액 장학금을 받으며 홍콩 대학에 진학한 그는 1941년 마카오에 위치한 일본계 무역회사에 취직하게 되는데 이곳에서 그는 일본군과 관련된 위험하고 어려운 업무들을 능숙하게 처리하였고 2년 만인 1943년 무려 100만 마카오 달러의 배당을 받아 22살의 나이에 경제적 자유를 이루게 된다. 하지만 그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않았는데 석유회사인 마카오와수를 인수하고 방직회사인 데미양행을 창업해 사업가로 승승장구했으며 32살엔 홍콩으로 돌아와 부동산과 건축에 전 재산을 투자했고 여기서 잭팟을 터뜨리며 홍콩에서 손꼽히는 거부로 성장해 어릴 적 그의 집안이 누렸던 부 그 이상을 거머쥐게 된다. 그러나 스탠리오는 이 정도 부에도 만족하지 않고 또 다른 사업 기회를 찾는데 이런 그의 눈에 마카오의 카지노 산업이 들어오게 된다. 마카오에서 도박은 항상 인기를 끌었지만 수많은 도박장이 난립해 관리가 힘들고 도박장들과 공무원, 삼합회가 연합하며 깨트리기 어려운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었는데 1960년대 마카오 정부는 도시를 좀먹는 이 카르텔을 정리하기 위해 카지노, 독점법을 발표한다. 도박을 독점 사업으로 규정해 정부의 공인을 받은 한 개의 회사가 마카오의 모든 카지노를 운영하도록 하는 이 법안에 스탠리오의 회사가 선정되었고 이때부터 무려 40년간 마카오의 카지노는 스탠리오의 손에 들어가게 된다. 스탠리오는 오늘날 마카오 카지노의 상징과도 같은 카지노, 리스보아를 시작으로 18개의 대규모 카지노를 건설하며 마카오에 난립했던 소규모 카지노를 정리한다. 또 홍콩과 마카오를 잇는 정기 여객선을 만들어 홍콩의 부자들을 마카오로 끌어들였고 이들이 이용할 호텔과 레스토랑 사업에도 진출해 스탠리오의 사업은 카지노는 물론 교통, 숙박, 식사까지 마카오에 있는 모든 편의시설을 장악하며 이 시기 마카오에서 돈을 쓰면 그 절반은 스탠리오에게 간다. 마카오의 낮은 포르투갈이 지배하지만 마카오의 밤은 스탠리오가 지배한다 라는 말이 생기기도 했다. 2002년 카지노 독점 라이센스가 끝나 오늘날 스탠리오의 카지노 SJM은 라스베가스 샌즈, 윈 리조트, MGM 등 미국계 카지노 회사와 갤럭시, 멜코 크라운 등 마카오의 신흥 카지노 회사에 밀려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지만 그가 이룩한 마카오의 카지노 산업은 과거 지저분하고 태폐적인 도박의 도시 마카오를 오늘날의 화려한 카지노의 도시로 발전시키며 명실상부 마카오의 황제라는 별명을 얻게 된다. 또 그는 이런 재력과 뛰어난 외모를 바탕으로 무려 4명의 아내와 17명의 자식을 두었으며 오늘날 이들은 모두 그의 제국에서 한 자리씩 차지하고 있고 첫 손자를 출산한 모델 출신 며느리 밍시에게 무려 1억 위안 하나로 165억 원을 선물하는 등 밤의 황제다운 화려한 삶을 살다 2020년 99세의 나이에 노환으로 사망하게 된다. 평생을 카지노 산업에 매달린 스탠리오는 개인적으로는 도박을 아주 멀리한 것으로도 유명한데 그는 카지노를 방문하려는 친구에게 도박이라는 것은 항상 카지노가 승리하게 되어 있다. 카지노에는 가지 않는 게 좋다 라고 충고하며 도박의 위험성을 경고하기도 했다고 한다.